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조의 밤을 진행하고 있는 성우 고재균입니다. 지난 1화와 2화 우리는 텅 빈 편전에서 홀로 숨을 죽이던 젊은 왕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붓과 활자로 낡은 권력을 도려내고 규장각이라는 지식의 성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종이로 쌓은 벽은 걸땀을 넘어오는 시퍼런 칼끝을 튕겨내지 못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완벽하게 지배하기 위해 이제 왕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움직이는 진짜 칼을 벼리기 시작합니다. 오디오 다큐 드라마 정조의 밤 제3화 지금 시작합니다. 오디오 다큐 드라마 정조의 밤 제3화 무명옷의 무사들 장용영의 서막 제1부 옥자를 지킬 새로운 칼을 찾아서 1781년 정조 5년의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덕궁의 규장각은 멈추지 않았다. 서울 출신의 검서관들은 서고의 먼지 속에서 무거운 문서들을 바로잡았다. 젊은 촉의 문신들은 왕이 내린 과제를 붙들고 밤을 새웠다. 궐 안에는 먹냄새가 배고 마른 종이의 결이 손끝에 걸렸다. 정조가 밀어붙인 지식의 질서는 규장각이라는 전각을 중심으로 천천히 궐의 벽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붓은 사람의 육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종이 위에 쓴 제도의 질서는 담장을 넘어오는 자객의 칼끝을 튕겨내지 못한다. 왕은 규장각이 자리를 잡자 곧바로 무력의 텅 빈 자리를 보았다. 도성의 치안과 왕의 경호를 쥐고 흔들던 홍구경은 이미 강릉에서 죽어 있었다. 그가 쥐고 있던 왕의 호위부대 수기소 역시 오래 버틸 수 없는 기구였다. 그것은 즉위초의 공포와 불안을 억누르기에 만든 임시방편이었다. 왕은 결국 그 비대한 수기소의 명운을 끊어냈다. 즉위초를 떠받치던 낡은 경호장치가 궐 안에서 사라졌다. 궐 밖의 불안을 통제하던 병권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손에 머물지 못했다. 왕은 흩어진 그 병권을 의정부로 넘기지 않았다. 노론의 늙은 대신들의 손에도 맡기지 않았다. 군권은 다시 임금의 자리 아래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조선의 정규군은 안쪽부터 곪마 있었다. 도성을 지켜야 할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은 몸집만 컸고 움직임은 굼떴다. 병조의 요직은 오래도록 같은 당파의 늙은 얼굴들이 번갈아 차지했다. 그들은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보다 궐 안의 정치에 밝았다. 군사를 기르기보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 골몰했다. 병졸들의 팔에 신긴 집시는 달아 끊어졌고 장수들의 시선은 전장이 아닌 의정부의 권력 다툼에 머물렀다. 조선의 군영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으나 군기는 얇아져 흩어지고 있었다. 정조는 그 낡은 오군영을 믿지 않았다. 반대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칼이 필요했다. 자신의 몸을 직접 지킬 칼, 오직 왕의 붉은 어보가 지킨 명으로만 움직일 새로운 칼이 시급했다. 해가 바뀌었다. 1782년 봄이었다. 왕은 궐 안에서 은밀하게 사람을 골랐다. 수기소를 대신할 새 무사들을 뽑았다. 신분과 집안은 보지 않았다. 당파의 먼지가 묻은 자들은 털어냈다. 오직 묵과 급제자와 하급 무관들 중에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고 무예에 굶주린 자들 30명 남짓을 가려 뽑았다. 관역의 중심을 꿰뚫는 눈, 말 위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기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예의 깊이만을 채점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들은 창덕궁 안으로 들어왔다. 이때 선발된 청년들이 장용위로 이어지는 뼈대가 되었다. 왕은 그들에게 화려한 비단 군복을 내리지 않았다. 흙먼지를 버티는 무명옷과
어둠에 스며드는 흑두포를 입혔다. 훈련은 거칠고 건조했다. 왕은 매일 아침 춘당대에 나가 그들의 활쏘기와 창수를 살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가르는 소리가 궐의 아침 정막을 깼다. 무사들의 땀방울이 춘당대 마른 흙 위에 떨어져 엉켰다. 정조는 단지 어좌에 앉아 입술로만 명령을 내리는 군주가 아니었다. 스스로 춘당대에 서서 활을 잡았다. 그의 사법은 흔들림이 없었다. 왕의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거듭 꿰뚫을 때마다 무사들은 숨을 삼켰다. 스스로 몸을 세워 무예의 이치를 아는 왕이었다. 그 지독한 시선 아래서 젊은 무사들의 칼끝과 진형도 함께 벼려지고 있었다. 밤의 궁궐은 아직 어둡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면 나도 서한 위의 붓을 멈춘다. 숨을 죽인다. 오래전 조년각 침소의 지붕을 밟던 자객의 발소리를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시퍼런 칼은 언제든 명분을 뚫고 편전의 어둠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규장각의 종이 위에 적힌 율령은 칼끝 앞에서 얇다. 옥자를 노리는 자들은 늘 점잖은 서책 뒤에 무기를 숨기고 있다. 육조 거리에 선 오군영의 장수들을 본다. 그들은 철갑의 무게보다 관복의 소매를 먼저 익혔다. 연병장의 흙먼지보다 궐 안의 냄새를 더 가까이 한다. 말단 병졸들은 허기지고 윗선에 앉은 장수들의 낯빛은 편안하다. 당파의 셈법으로만 움직이는 저 낡은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길 수는 없다. 나는 새 칼을 고른다. 핏줄은 보지 않는다. 노론의 자제든 벼슬길이 꺾인 서얼이든 흙바닥에서 그런 평민이든 상관없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무예뿐이다. 오직 내 명을 받아 활시위를 당기고 사선을 지나 진형을 지킬 몸통이다. 내 곁에 선 저 30명의 무사들을 본다. 그들의 눈빛은 비어있다. 동시에 도끼로 빛난다. 가문이 아니라 오직 무공으로 어좌에 닿으려는 굶주림이다. 나는 저들의 결기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밟고 설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충성이라는 가장 질긴 목줄을 얹을 것이다. 의정부의 늙은 대신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이 짙은 후원 속에서 무엇을 가려뽑고 어떻게 그 몸을 묶고 있는지. 저 젊은 무사들의 진형이 다듬어지고 칼끝이 완성되는 날, 낡은 군영의 권력은 조용히 밀려날 것이다. 발밑에서 무너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왕의 말은 편전의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덕궁 춘당대 일대에서는 군화의 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새로 꾸려진 30명 남짓의 무사들은 단순한 병졸이 아니었다. 왕의 옥좌를 몸으로 지키는 방패였고 동시에 노론의 병권을 향해 겨눈 예리한 칼이었다. 정조는 그 무사들의 몸 위에 새로운 병법의 질서를 얹으려 했다. 활을 잘 쏘고 창을 잘 휘두르는 개인의 무력만으로는 반대파의 군영을 압도할 수 없었다. 수십 명이 하나처럼 움직여 대오를 맞추고 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빈틈없는 전술 교범이 필요했다. 왕은 다시 서고의 문을 열었다. 청나라와 일본 등지에서 거두어들인 기호신서와 병학진암 같은 병서들이 편전 안으로 들어왔다. 피와 살이 맞부딪히는 무예의 세계마저도 왕은 종이 위 활자로 통제하려 했다.
사람의 몸을 훈련시키기 위해 제도의 글을 묻기 시작했다. 새로운 친위 부대를 다스릴 군사교범, 훗날 조선 무예의 근간이 될 지필의 서막이 창덕궁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제2부 무예를 활자로 묶다. 1782년의 여름이었다. 장마가 휩쓸고 간 창덕궁 춘당대의 흙은 질척였다. 구름이 걷히고 떼약볕이 쏟아지자 젖은 모래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연병장의 훈련은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선발된 30명 남짓한 무명옷의 무사들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몸을 부딪혔다. 참나무로 깎은 목검이 서로 맞붙어 튕겨나가는 둔탁한 소리가 끈적이는 공기를 뚫고 종일 궐의 담장을 때렸다. 무사들의 무명옷은 땀과 흙물에 절어 본래 색을 잃었다. 한낮에 볕을 받고 마르면 겉옷은 소금기가 하얗게 배어나와 짐승의 가죽처럼 뻣뻣하게 굳었다. 병졸들의 소나기는 터지고 진물이 흘렀다. 상처가 아물기를 반복하며 거북이 등껍질 같은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를 덮었다. 집신 밑창이 끊어진 발바닥은 갈라졌고 연병장의 모래 위에는 그들이 딛고 선 자리마다 핏자국이 희미하게 엉겨붙었다. 그러나 30명 남짓한 대원은 날이 갈수록 정교하게 맞아떨어졌다. 정조는 춘당대 그늘에 서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턱끝까지 차오른 거친 숨소리, 칼을 피하며 몸을 비트는 각도, 흙먼지를 뚫고 나가는 발구름 소리 하나도 왕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육신의 기억은 유한하다. 당대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맹장이라 해도 세월이 흘러 병들면 근육은 무너진다. 장수가 평생 뼈를 깎아 몸에 익힌 진형과 건법도 숨이 끊어져 묻히는 순간 함께 땅속으로 사라진다. 정조는 무사들의 몸에 깃든 그 찰나의 폭발적인 무예를 그저 감상하지 않았다. 왕은 그것을 종이 위로 옮겨내려 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육신을 배제하고 결코 늙지 않는 활자의 질서로 바꾸려 했다. 완력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해도 지면에 박힌 병법은 뼈대가 되어 남는다. 지휘관이 수십 번 바뀌고 병졸들의 세대가 지나도 기록은 군사를 일관된 규범으로 묶어낸다. 왕은 피와 땀이 튀는 무력의 세계를 규장각의 정밀한 지식 틀 안으로 남김없이 빨아들이려 했다. 정조는 규장각의 관원들을 춘당대 모래밭으로 불렀다. 서고의 마른 먼지를 마시며 문서를 다듬던 문신들이 비릿한 땀냄새가 진동하는 연병장 한가운데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당대 최고의 무관 백동수와 규장각의 서울 출신 학자 이덕무, 박재가가 그 자리에 나란히 섰다. 칼의 이치를 아는 자와 먹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편전의 좁은 마룻바닥 위에 함께 엎드렸다. 왕의 하교는 짧고 단호했다. 창을 찌르고 칼을 쳐내는 모든 이치를 낱낱이 해체하라. 발 뒤꿈치의 보폭에서부터 시선의 끝이 향하는 방향까지 그 모든 움직임을 쪼개어 글로 적어라. 병졸들 개인의 습관을 도려내고 오직 책에 적힌 문장에 따라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게 하라. 춘당대 마루 위에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방대한 병서들이 넓게 펼쳐졌다. 검서관들은 무거운 벼루와 마른 붓을 들고 뜨거운 흙바닥으로 내려갔다. 백동수는 윗옷을 벗어던진 무사들을 이끌고 낭선과 장창을 허공으로 내뻗었다. 학자들은 숨을 죽인 채 창끝이 바람을 가르는 궤적을 두 눈으로 쫓았다. 무사가 적의 공격을 피하려 허리를 비틀면 학자들은 쪼그려 앉아 그 보폭의 치수를 가늠하고 붓에 먹을 찍었다. 사리가 번뜩이는 짐승의 무예가 먹물로 바뀌어 지면에 스며들었다. 순식간에 흩어지는 칼의 동서는 건조한 문장이 되었고
펄떡이는 육신의 움직임은 조목이 나뉜 장부 속에 갇혔다. 병졸의 파괴적인 본능을 글로 묶는 일은 지루했고 고단했다. 한 동작을 수십 번 반복하며 대오를 맞추고 또 맞췄다. 정조는 어자에 앉아 그 끝없는 반복과 땀방울을 묵묵히 견뎌냈다. 칼은 가볍고 피는 뜨겁다. 그러나 군대의 진형은 바위처럼 무거워야 한다. 겨울 강물처럼 차가워야 한다. 한 사람의 뛰어난 무공은 좁은 뒷골목의 칼부림에서 제 목숨을 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드넓게 펼쳐진 전장의 판세를 단번에 뒤집지는 못한다. 수십, 수백의 군사가 마치 한 사람의 몸뚱이처럼 밧줄로 묶인 듯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저 육조 거리에 버티고선 늙은 장수들의 거대한 오군영을 넘어설 수 있다. 나는 저 무사들의 끓는 피를 마른 목물과 문장으로 올가맬 것이다. 오군영의 낡은 장수들을 본다. 그들은 위급할 때 자신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함을 먼저 믿는다. 병졸들은 장수의 두서없는 소리에 흔들리고 흩어진다. 명확한 훈련의 규칙이 없는 군대는 거센 바람 앞에 모래알이다. 두려움이 덮치면 가장 먼저 도망친다. 나는 내 군대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제도의 글로 묶는다. 장창을 쥔 자가 앞으로 쇄도할 때 창의 끝은 적의 목을 향해야 하는가, 명치를 향해야 하는가? 기병이 말발굽을 올리며 밀려올 때 등팔을 든 자와 조총을 든 자는 어떤 보폭으로 몇 걸음을 교대하며 물러서야 하는가? 모든 육신의 움직임을 치수로 재고 글로 고정하여 대못을 박는다. 규장각의 차분한 학문과 춘당대의 뜨거운 무예가 이곳 연병장의 모래 위에서 섞인다. 지식으로 철저히 통제되는 군대, 병졸 개개인의 본능과 두려움을 지우고 오직 규범의 톱니바퀴로만 굴러가는 거대한 무기. 내가 춘당대에서 지키려는 것은 알량한 내 목숨 한 줄과 옥좌만이 아니다. 이것은 오래전 무너져 내린 조선 군대의 기강을 밑바닥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다. 기록은 지독하리 많지 집요했다. 무기의 치수, 칼날에 쓰인 쇠의 무게, 창자루를 쥐는 소나기의 꺾임까지 빠짐없이 글로 남겨졌다. 개인의 감각과 야성에 기대던 옛 무술은 연병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비워야 했다. 국가는 이제 말단 병졸의 육신을 철저히 계산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묵직하게 닻을 올렸다. 왕은 주합루에 촛불을 밝히고 앉아 검소관들이 바친 초안을 밤새워 읽어내렸다. 전술의 이치에 맞지 않는 헐거운 구절이나 묘사가 모호한 문장이 눈에 띄면 붉은 먹을 묻힌 붓을 들어 지면을 가차없이 그어버렸다.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수정된 문장은 다시 연병장의 무사들에게 하달되었다. 그들은 책에 적힌 각도대로 허공을 베었고 정해진 보폭대로 땅을 딛고 막아섰다. 30명의 무사들은 마침내 거대한 하나의 병기처럼 호흡을 같이 했다. 이들은 훗날 수천 명의 대군으로 뻗어나갈 조선 최강의 친위군영 장용영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세력이었다. 정조가 춘당대에서 벼려낸 새로운 칼은 아직 그 몸집이 작았다. 그러나 그 칼끝이 뿜어내는 얘기는 이미 도성 전체를 덮을 만큼 치명적으로 서 있었다. 제3부
팽팽한 활 시위, 소리 없는 장악. 궐박, 육조거리의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다. 훈련 도감과 어영청의 방대한 병권을 수십 년간 틀어지고 있던 노론의 늙은 장수들은 굳게 닫힌 창덕궁 안쪽의 기척을 예민하게 살폈다. 후원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군마의 울음소리와 무사들의 굵은 기압이 날마다 짙어졌다.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병장기 부딪히는 마찰음은 날이 갈수록 육조거리의 관아 마루 위로 또렷하게 넘어왔다. 그러나 의정부의 대신들은 섣불리 궐 안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왕은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 오군영의 대오를 흩뜨리지 않았다. 그들의 병영을 굴러가게 하는 군량미를 끊거나 예산을 대놓고 삭감하며 도발하지도 않았다. 그저 궐 안에서 온전히 자신의 몫인 내탕금만을 털어 사람을 모으고 조용히 훈련을 이어갈 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역대 국왕들이 의뢰 곁에 두었던 십수명 단위의 작은 호위대에 지나지 않았다. 늙은 신하들이 예법을 붙들고 엎드려 트집을 잡을 명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장을 겪어본 장수들은 본능적으로 사지 끝에서부터 타고 오르는 불안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느린 궐 밖의 병졸들과 담장 안의 무사들이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도성의 말단 병졸들은 화승총을 닦을 기름이 없어 창고를 뒤졌고 쌀이 떨어져 끼니를 굶었다. 반면 담장 안의 무사들은 주군의 보호 아래 맹렬하게 골격이 굵어졌고 살기를 뿜어냈다. 무엇보다 정조는 조선의 군사 통수권이라는 존엄한 명분을 단단히 틀어지고 놓지 않았다. 그 압도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수들의 숨통을 조르기에는 충분했다. 장수들은 관복 소매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무거운 관복 속에서 수십 년간 굳어져 있던 당파의 결속에 소리 없는 균열이 번지고 있었다. 왕은 그 균열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급하게 틈을 벌려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활 시위는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끝까지 당겨야 하는 법이다. 관역을 보기도 전에 일찍 놓아버린 화살은 힘을 잃고 땅에 처박힌다. 정조는 지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어좌에 앉아 거대한 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의정부 마루에 모여 앉은 늙은 대신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저 고요한 후원 속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어떤 괴물을 키워내고 있는지. 그들은 30명 남짓한 무명옷의 무사들을 보며 헛기침을 하고 뒤에서 비웃을지도 모른다. 고작 그 알량한 숫자로 도성을 엎고 오군영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를 위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장부상의 숫자를 세지 않는다. 나는 진형의 질서를 본다. 저들은 수만 명의 병조를 거느리고 있으나 그 안에는 주군을 향한 충성도, 뼈를 깎는 전술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다. 병조의 늙은 장수들은 관복을 입고 권력을 다투는 데에만 익숙하다. 궐 밖의 병졸들은 버려진 채 굶주림에 익숙하다. 저 거대한 오군영은 이미 밑동이 썩어 속이 비었다. 화려한 기득권의 껍데기만 위태롭게 남았을 뿐 손가락으로 밀면 쓰러질 고목이다. 나는 그들을 당장 연병장으로 끌고 와 칼로 베어 피를 내지 않는다. 무능은 스스로 부패하여 썩어내린다. 이 권 위에 세워진 낡은 권력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제 무게에 짓눌려 무너진다. 내가 지금 어좌에서 해야 할 일은 분노하여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나의 칼을 세상에서 가장 예리하게 다듬어 두는 일이다. 후원 안의 저 젊은 무사들, 그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전열의 맨 앞에 서서 칼을 뽑게 하는 일이다. 30명의 무사들은 아직 그 수가 적다. 그러나 저 30명의 숫자는 새로운 곤영을 알리는 불씨일 뿐이다. 나의 활시위는 아직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조금 더 묵묵히 귀 밑까지 당기면 된다. 주급증에 쫓겨 너무 일찍 시위를 놓아서 화살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 숨막히는 긴장의 무게를 기꺼이 즐긴다. 의자에 앉아 적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일, 그 침묵의 기다림이야말로 100번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잔인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1782년의 해가 무겁게 저물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워진 춘당대 연병장 위로 무사들의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허공으로 흩어졌다. 왕은 두터운 털옷에 깃을 여미고 짙은 어둠 속에서 미동도 없이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았다. 불과 몇 해 전이었다. 침소의 지붕을 밟았던 자객의 불규칙한 발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서안에 제 몸을 묶었던 위태로운 젊은 왕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기록과 제도를 세우는 붓, 그리고 언제든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훈련된 칼, 그 두 가지를 양손에 완벽하게 쥔 왕이 묵직한 침묵 속에서 그 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어자의 그림자 아래 정립한 30명의 무사들. 그들은 훗날 도성 전체를 장악할 더 거대한 군영으로 폭발하듯 자라날 뜨거운 불씨였다. 정조의 밤은 더 이상 암살을 두려워하며 웅크리는 공포만의 밤이 아니었다. 낡은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샘물처럼 펴려내는 무겁고도 치밀한 밤이었다. 제4부 쌀과 화약의 셈법. 1783년 정조 7년이 밝았다. 창덕궁 춘당대 훈련은 일상이 되었다. 눈이 녹은 자리마다 검은 모래가 드러났고 그 위로 다시 군화 발자국이 겹치고 뭉개졌다. 낮이면 흙이 말랐고 저녁이면 그 흙이 다시 식었다. 30명 남짓한 무명옷의 무사들은 이제 굳이 입을 열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과 어깨의 움직임만으로 보폭을 맞췄다. 앞줄이 조총을 들고 앉아싸 자세로 물러서면 뒷줄이 장창을 허공으로 내뻗으며 그 빈자리를 메웠다. 수백 번을 반복한 훈련이었다. 대우는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정조는 어자에 앉아 훈련의 결과만 보지 않았다. 왕은 무사들이 쥐고 있는 병장기를 춘당대 마루로 가져오게 하여 직접 살폈다. 환도의 쇠가 얼마나 단단하게 재련되었는지 칼날을 손가락으로 튕겨 소리를 들었다. 각궁의 팽팽한 시위가 겨울의 습기를 얼마나 버티는지 손끝으로 당겨 가늠했다. 조총의 총열을 천으로 닦아내고 그 끝에 밴 화약의 탄내를 맡았다. 총구에 낀 찌꺼기의 두께만으로도 병졸이 사격훈련을 얼마나 치렀는지 짚어냈다. 무기는 병졸의 훈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손에 쥐는 자의 치밀한 관리와 통제가 반드시 따라야 했다. 군사는 기한만으로 길러지지 않는다. 군대를 움직이는 실체는 물자였다. 육조 거리에 앉은 오군영의 늙은 장수들은 병졸의 사기를 입으로만 논했다. 무거운 관복을 입고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옛 성현의 병법을 읊었으나 병영의 창고가 비어가는 일에는 한없이 둔감했다. 장부에 적힌 수천 석의 쌀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그 쌀가마니의 자취는 종이에만 남고 실제의 바닥은 텅 비어 있었다. 남은 묵마저도 장수들과 하급관리들의 주머니로 새어나갔다. 창고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새는 구멍은 여럿이었다. 오군영의 말단 병졸들은 늘 배가 고팠다. 배고픈 군사는 전장에서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아침을 굶은 소는 창을 오래 쥐지 못하고 저녁을 비운 몸은 밤을 버티지 못한다. 진흙탕에 빠져 밑창이 뜯겨나간 군화, 붉게 녹이 쓴 환도의 칼날, 바닥을 드러낸 텅 빈 화약고, 그것이 조선의 정규군이라 불리던 오군영의 진짜 민낯이었다. 창고에는 쥐가 들끓고 병졸의 막사에서는 마른 집 냄새가 오래 남았다. 정조는 달랐다. 왕은 의정부의 호조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내탕금을 열었다. 왕실의 사적인 곳간에서 쌀과 배와 은화를 꺼내어 무사들을 거두었다. 무명을 살 돈, 겨울을 버틸 솜, 칼날을 다시 세울 쇠붙이에까지 하나하나 손이 갔다. 매일 아침과 저녁의 식사량이 정확히 정해졌고 겨울을 버틸 솜을 덧댄 군복도 어김없이 지급되었다. 훈련 중 활 시위가 끊어지면 윗선에 보고할 필요도 없이 새 각궁이 곧바로 연병장으로 내려왔다. 무사들이 창을 쥐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단 한 번도 늦지 않게 들어왔다. 무사들은 굶지 않았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은 군사는 어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에 쌀을 밀어 넣어주는 자가 육조거리의 판서가 아니라 편전의 젊은 임금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밥은 말없이 사람을 바꿨다. 허기진 몸은 명령을 흘려듣지만 먹은 몸은 오래 버틴다. 정조는 밥과 화약으로 그들의 육신을 묶었다. 그것은 군주가 베푸는 값싼 은혜가 아니었다. 가장 서늘하고 치밀한 군사관리였다. 무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 낡은 장수들은 무력이 병졸의 머릿수에서 온다고 맹신한다. 장부에 적힌 수만 명의 허수아비 병력만 보고 스스로 안심한다. 틀렸다. 무력은 쌀에서 오고 화약에서 오고 한 채 오차도 없는 정확한 셈에서 온다. 나는 매일 밤 편전의 촛불 아래서 내 탕금 장부를 넘긴다. 30명 남짓한 무사를 하루 동안 먹이는 데 들어가는 쌀의 무게를 잰다. 조총 100자루가 일제히 불을 뿜을 때 타들어가는 화약의 양을 세세히 탄다. 훈련 중 부러진 창자루를 새로 깎아내는 데 드는 나무의 값과 장인의 품삯을 센다. 전쟁은 칼을 맞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다. 먹이고 입히고 닦고 대어주는 물자의 싸움이다. 창고가 비면 전장은 무너지고 장부가 헐거워지면 병사는 흩어진다. 군사는 자신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자에게 목숨을 건다. 오군영의 늙은 장수들은 이 본능의 이치를 잊었다. 그들은 병졸의 밥그릇을 비워놓고서 나라를 향한 충성과 희생을 기대한다. 그럴 수는 없다. 굶주린 자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오래 버티지 못한 자는 결국 등을 돌린다. 나는 이 춘당대의 30명을 정확히 먹이고 정확히 입힌다. 그들의 뼈가 굵어지고 몸이 단단해질수록 서안 위에 놓인 내 장부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장부는 종이지만 그 종이가 무사들의 살과 뼈를 움직인다. 의정부의 대신들은 내가 궐 안에서 무엇을 셈하고 쌓고 있는지 모른다. 그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춘당대의 날카로운 기합 소리만 듣고 있을 뿐이다. 나는 서책에 적힌 죽은 병법을 넘어서 쌀과 화약이라는 실체로 나의 군대를 무쇠처럼 주조한다. 내 어자를 지키는 이 셈법에 단 한 채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조는
무사들을 먹이고 재우는 모든 규정을 거대한 기록장부 일성록에 낱낱이 남겼다. 무사들의 직급에 따른 봉급, 병장기의 교체와 수리주기, 화약의 배급량이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빽빽하게 적혔다. 군대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의 흐름은 왕의 건조한 기록 안으로 들어갔다. 무사들은 그 거대한 숫자의 흐름 안에서 훈련하고 먹고 자고 다시 대오를 맞추어 서야 했다. 걸밖의 대신들은 이 정교하고 무서운 통제를 크게 보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헐겁게 군영을 다뤘다. 병조의 하급 관리들은 군량미 장부를 붓끝으로 흔들며 중간에서 쌀을 가로챘다. 윗선의 장수들은 뒷돈을 챙기며 이를 오래 묵인했다. 조선의 오군영은 거대했으나 속은 텅 비어갔다. 기득권이라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남고 그 안의 군기는 진물처럼 썩어내리고 있었다. 창고의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비는 명확해졌다. 궐 안의 소수정의 무사들은 하루가 다르게 쇳덩이처럼 단단해졌고 궐 밖의 대군은 비바람에 깎이는 흙담처럼 조금씩 바스러졌다. 정조는 함부로 칼을 빼들지 않았다. 조급하게 궐 밖으로 군사를 내보내지도 않았다. 다만 편전 안에서 그 칼을 가장 예리하게 아주 오래 가다듬었다. 그것만으로도 정적들이 쥐고 있는 낡은 무기는 스스로 무뎌지고 있었다. 시간은 오직 고요히 칼을 가는 자의 편이었다. 제5부 칼집 속의 칼. 1784년 정조 8년의 매서운 겨울이 궐을 하얗게 덮었다. 바람은 살을 에었고 춘당대의 흙바닥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었다. 낮에 녹았던 흙은 밤이 되면 다시 얼었다. 그러나 달빛조차 숨어버린 야간 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30명 남짓한 무명옷의 무사들은 짙은 어둠 속에서 대오를 지켰다. 횃불 하나 밝히지 않은 칠흑 같은 밤이었다. 공의 담장은 검게 서 있었고 바람이 스치면 그 위로 얇은 소리만 지나갔다. 발소리도 나지 않았다. 갑옷과 창자루가 부딪는 마찰음조차 철저히 통제되었다. 오직 극도로 훈련된 자들의 짧고 일정한 숨소리만이 얼어붙은 공기를 서늘하게 갈랐다.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않고 방향을 바꾸며 진형을 맞추는 고도의 훈련이 이어졌다. 적이 사방에서 들이닥쳐도 흩어지지 않고 왕의 침소를 둥글게 에워싸 철벽의 방어를 이루는 법을 몸에 새겼다. 눈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아도 곁에 선 동료의 더운 숨과 기척만으로 자신의 빈자리를 찾아 묵묵히 밀고 들어갔다. 정조는 편전의 창을 조금 열고 그 숨막히는 야간 훈련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기합을 넣는 지휘관의 목소리는 없었다. 그러나 정막 속에서 30명의 몸은 거대한 하나의 검은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움직였다. 그들은 쉽게 흩어질 군대가 아니었다. 오직 어제 앉은 왕의 손끝이 가리키는 명을 기다리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이 그곳에 있었다. 이 밤의 대오는 조용했으나 조용한 만큼 더 무거웠다. 홍구경이 쥐고 흔들던 수기소가 사라진 궐 안의 텅 빈 자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으로 묵직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권력에 취해 소란스럽던 낡은 호위대의 그림자는 옅어졌다. 그 자리에 출신 신분과 당파의 흔적이 하얗게 지워진 무사들이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흙 속에 박힌 뿌리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번 잡아당기면 쉽게 끊어지지 않을 자리가 생겼다. 훗날 조선의 군권을 완전히 틀어질 거대한 친위 군영의 모태는 이 서늘한 1784년의 밤에 이미 무쇠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내 칼은 아직 낡은 칼집 속에 들어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웅크려 있는 저 30명의 무사들은 오직 나만을 위해 베려진 나의 칼이다. 나는 아직 그들에게 궐문을 박차고 나서라 명하지 않았다. 육조거리의 낡은 장수들의 목을 치라 하교하지도 않았다. 칼은 뽑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흔들고 베는 법이다. 시퍼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칼집 속에 숨겨두었을 때 적은 그 보이지 않는 날카로움에 더 오래 숨을 죽인다. 의정부의 대신들은 밤마다 관복을 벗으며 마음이 서늘해질 것이다. 내가 언제 저 짐승 같은 무사들의 목줄을 풀고 도성으로 움직일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목을 쥐는 그 불안을 쥔다. 그 불안이 내 어자의 권력을 더 무겁고 굳건하게 만든다. 나는 더 이상 전연각 지붕이를 밟던 자객의 발소리에 웅크려 떨던 나약한 새손이 아니다. 그때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기록을 남기고 일기를 썼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궐 안팎을 철저히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장부를 남긴다. 나의 규장각은 낡고 관념적인 학문을 부수었고 이 무명옷의 무사들은 그저 비대해지기만 한 낡은 무력을 압박했다. 궐 밖의 노론 대신들은 평온한 밤이 영원할 것처럼 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고 있는 기득권의 담장 밑동은 이미 검게 젖어 들어가고 있다. 내가 기른 저 젊은 무사들이 궐문을 열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깊이 발을 내딛는 순간 저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력은 먼지처럼 소리 없이 밀려나 부서질 것이다. 바람이 살을 벨듯이 쳐다. 그러나 어자에 앉은 내 칼집 속의 칼은 저 얼어붙은 바람보다 더 차갑다. 적막하고 지독한 야간 훈련이 끝나고 무사들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춘당대 얼어붙은 모래 위에는 그들이 남긴 깊고 규칙적인 발자국들만 어지럽게 얽혀 남았다. 1784년의 밤, 정조가 수년간 홀로 밀어붙인 무력과 지식의 재편은 마침내 그 서늘한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다. 30명 남짓한 무명옷의 무사들은 단순한 왕의 호위라는 좁은 껍데기를 부수고 넘어설 채비를 완벽히 마쳤다. 그들은 곧 더 거대한 군영의 이름으로 궐 밖을 덮칠 폭발적인 불씨였다. 정조는 묵묵히 편전의 창을 닫았다. 사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은 숨을 죽이는 약자의 초라한 침묵이 아니었다. 거대한 칼을 쥐고도 아직 뽑지 않은 강자만의 팽팽한 고요함이었다. 정조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둡고 동시에 가장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